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 언급에 대해 존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가 과거로의 회귀를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남북 대화의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사당은 어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오늘 각 당별로 보고하고 조만간 추인받을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연석회의를 열고 총력 저지에 나섭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천막이 4년 8개월 만에 오늘 철거됩니다.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전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의혹이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 연장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보좌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체로 상당한 압박이 담긴 발언이겠죠. 며칠 전 북한이 최선희 외무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핵실험,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었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상당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북측이 핵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17일 방송된 뉴욕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그들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그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기꺼이 할 의향이 없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해야 한다면서 엄격한 제재 이행을 주문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협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며 발언 수위는 조절하고 나섰습니다.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도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는 계속된다면서 두 정상이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마주 앉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앞세운 채 직접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신중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청와대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 불씨가 어떻게든 꺼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일에 다시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양측이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선수를 치면서 그 중재를 위해 남과 북이 대화할 시점이 됐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지난 금요일 회견 뒤 청와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 유예와 관련해 어떤 결심을 할지 모르겠다는 최선희 부상의 발언은 개인 의견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과 미국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크게 진전했다며 양국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과 대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기싸움 속에서도 외교와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일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주 동남아 3개국 순방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관련 언급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조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여러분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북미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가 북미 대화를 견인했듯이 이제는 남북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GP 철수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올해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편 초안을 합의했습니다. 의원 숫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담겨 있는데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여야 사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5일 큰 틀에서의 합의에 이어 세부 쟁점도 합의를 이룬 겁니다. 여야 사당은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전체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로 나눈 뒤 지역구 의석을 뺀 숫자의 절반을 먼저 비례대표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정당별 배분이 끝난 뒤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다시 정당 득표율을 반영해 추가로 배분합니다.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그 정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절차를 당원 당규에 정하고 공천 심사와 당원 투표 과정을 선관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킬 수 있게 했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선거 연령도 만 18세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사당은 합의안을 오늘 각 당별로 보고하고 조만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을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야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야당을 현혹시켜서 이 정권과 여당이 결국 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며 이것은 좌파 독재 장기 집권 플랜입니다. 한국당은 오늘도 국회의원과 전국 당협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세월호 천막이 오늘 철거됩니다. 4년 8개월 만입니다. 그 자리에는 안전 관련 전시시설이 조성되는데요. 세월호뿐만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회적 재난들을 조명하는 공간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에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 뒤 4년 8개월 동안 이곳을 다녀간 조문객만 120만 명. 하지만 서울시의 광화문 정비 계획에 맞춰 유족들은 이제 천막을 자진 철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공간만 축소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계속 나와서 피켓을 들을 것이고 진상규명을 외칠 것이고 2학년 1반 고혜인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불리고 가족들이 영정을 품에 안습니다. 귀한 자식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무거운 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잠시만 집으로 가자. 이곳에서 밥을 굶고 머리를 자르고 눈물과 절규로 하루하루를 보낸 우리 엄마 아빠들 지켜보느라 고생 많았다. 천막 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린 영정 이안식에는 시민들도 함께해 마음을 보탰습니다.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언젠가는 진상규명을 반드시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참가를 하게 됐고요. 천막이 있던 자리엔 세월호 참사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는 전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세월호에 대한 기억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로 조성되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다음 달 12일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김 전 차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수사도 지지부진하고 고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의혹도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들을 재수사 중인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그래서 활동 기한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후 기한을 연장할지 결론을 내립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용산 참사 등 3건은 활동기한인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하루 만에 연장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3차례 연장된 진상조사단 활동을 또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가 연장을 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의문스럽다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조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대면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 등 새로운 내용도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상의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사건을 조사를 종결 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진상조사단은 기한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 과거사위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 3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유 차량의 매연을 감시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휘발유와 액화 석유가스 차량의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미세먼지로 생산 활동이 제약을 받아서 생긴 손실이 4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1,50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사는 등 가구당 지출한 비용도 월 평균 2만 원을 넘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해 명목 국내 총생산의 0.2%인 4조 23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1,008명을 대상으로 산업별로 체감 제약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비용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25.4일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하루 1,58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산업별로는 실외에서 일하는 농림어업이 8.4%로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컸고 기타 서비스업이 7.3%, 전기, 하수, 건설이 7.2%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사는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 평균 2만 1,2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관련 지출은 1,500원에 불과했는데 연구원은 비용 부담 때문에 마스크 등을 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로 59.8%가 건강 악화를 꼽았고 23.5%는 실외활동 제약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응답자 78.3%가 중국 등 주변국 영향을 꼽았지만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밤사이 화재가 많았습니다. 경남 양산의 오봉산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큰 불이 꺼졌고 전북 군산시 한 교회에서도 화재로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붉은 불길이 바람을 타고 활활 타오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오봉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 등 160여 명이 진화 작업에 나서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자정쯤 큰 불을 껐습니다. 불은 오봉산 8분 능선에서 시작해 정상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소나무와 잡목 등 소방서 추산 1,000제곱미터가량이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이 빨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북 완주군 고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주인 59살 이모 씨는 바로 대피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불은 주택 내부 99제곱미터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8,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건물 지붕이 움푹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2층에서 시작된 불이 3층으로 옮겨 붙으면서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교회 관계자 20명이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 연예인들 대화방에 등장했던 고위직 경찰이 있죠. 현직 총경인 윤모 씨인데 그가 클럽에 관한 사건 내용을 알아봐 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클럽 운영자이자 기획사 대표와는 평소에 밥도 먹고 골프도 치는 사이였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7월 승리와 유인석 씨 등이 설립한 클럽바 몽키뮤지엄에 대해 경쟁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유 씨 등에게서 이 내용을 들은 윤모 총경은 알고 지내던 부하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을 좀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윤 총경은 서울 강남이 아닌 지역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실제 당시 승리와 유인석 씨가 있는 대화방에는 누가 찌른 것도 다 해결될 듯 총장이 다른 데서 시샘에서 찌른 거니 걱정하지 말고 다 해결해준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유 씨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남구청은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4천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총경은 승리, 유인석 씨 등과 서울의 모 호텔에서 3차례 식사를 했다고 밝히면서도 돈은 자신이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유 씨 등에게서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과 별도로 클럽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경찰서 소속 수사관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촛불 집회와 관련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불거진 이후 해외에 사실상 도피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인데요. 1년 넘도록 신병 확보가 안 된 것은 인터폴과의 공조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에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2017년 12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측에 여러 번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1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 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병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인터폴 수장인 김종양 사무총장도 조 전 사령관 송환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은 한국 검찰의 공조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성격의 사건 취급을 금지한 인터폴 헌장 3조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접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 경찰이 나설 수 없습니다. 설사 체포되더라도 강제 송환 불복 소송을 내면 한없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검찰 수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해 조 전 사령관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해외 체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롬복섬 북부에서 강한 지진으로 산사태가 나 관광객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 지질청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롬복섬 북동부 해안에서 규모 5.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발리섬에서도 느낄 정도로 강했던 이 지진으로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화산 인근에서 폭포 투어를 하던 관광객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가운데 실물 신분증을 찍어서 휴대전화에 넣어 다니는 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분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 효력은 전혀 없는 데다 다른 신분증도 쉽게 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을 알고 술 사고 담배 사는데 악용하는 10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 IT 업체가 만든 휴대전화 신분증 앱입니다. 신분증을 찍어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신분증도 맘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 담긴 앱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 실험해봤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술집. 얼굴이 다른데도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 앱에 등록된 신분증만 보고 문제없이 통과시킵니다. 또 다른 술집. 이곳의 업주도 앱에 담긴 신분증과 얼굴이 다른데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취재진임을 밝히자 인증받은 모바일 신분증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모바일 다른 신분증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런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담배나 술을 산 청소년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 업주들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수유동에서 술집을 하는 박모 씨는 휴대전화 신분증 앱에 속아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1분간 제가 검사를 했어요. 사장님 요즘 이런 신분증 뭐 있으냐고. 나한테 오히려 이런 거 요즘 다 들고 다닌다고. 다 있다고 막 하니까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엔 이런 신분증 앱으로 술과 담배를 사려는 청소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앱을 만든 업체는 이렇게 악용될지 생각조차 못했단 반응입니다. 테이프라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해 소지가 있으면 뭐 당장이라도 서비스를 내릴 수 있는. 휴대전화 앱에 저장된 신분증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분증 앱이 10대들의 일탈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각막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요. 각막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보다 사실은 기증 희망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이식 수술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 상황을 오승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년 전 각막이식 수술로 오른쪽 눈을 되찾은 노기자 씨. 반가운 봄꽃을 감상하는 것도 손주 사진을 또렷이 보는 것도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찾기까진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는 1년 걷고 마침 교통사고로 30대 젊은이가 갔는데 그걸 가져와서 저한테 해줬다고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여성은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각막기증의 뜻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너무 먼 데서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는 각막을 위해서 부산에서 진주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각막기증 희망자는 많아도 실제 이식 수술이 성사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국내에서 각막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식 대기자보다 수백 배 많지만 지난해 수술 건수는 300건을 겨우 넘겼습니다. 기증한 각막을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데다 그나마 대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각막만 적출하는 전문가의 양성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토종의 훈련을 거치셔가지고 각막을 적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이분들은 이 일만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게. 하지만 전문가 양성에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많아도 이식을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 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해외 수입 각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묵입니다. 오늘도 옷차림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로 출발하고 있고 제천 영하 5.5도, 의성은 영하 4.8도까지 떨어져 춥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아주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제천의 한낮 기온이 14도, 의성은 17도까지 올라서 일부 내륙 지역의 일교차가 20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올라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아침 기온도 내일은 5도, 모레는 7도에서 출발하겠는데요. 다만 수요일과 목요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조금 내림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일부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실효 습도가 3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화재 사고가 이적들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오늘은 맑은 날씨 보이다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그 자체로도 몸에 나쁘지만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병에 잘 걸리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간 심하게 이어진 뒤 이 80대 남성은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미세먼지로 해서 이 호흡기가 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가래가 심하게 끓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호흡기 환자들이 꾸준히 병원을 찾습니다. 외래 환자도 그렇고 입원 환자가 거의 겨울철 그 추워질 때 환절기 수준으로 유지되는 거 봐서는 미세먼지 영향이 좀 많은 거로 저는. 미세먼지는 병의 증세를 직접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공동연구팀이 한국인 1000명의 거주지 미세먼지 농도와 유전자 변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39개 유전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전자 표면이 메틸화했는데 메틸화는 유전자를 작동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대부분이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과 연관된 질병 유전자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잠자는 질병 유전자를 깨운 셈입니다. 대기오염이 영향을 미쳐서 유전 정보가 더 발현이 되거나 안 되거나 이 발현이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는 질병이 되거나 사망이 되거나 하는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에게서 미세먼지로 인한 유전자 변화를 처음 확인한 이번 연구는 임상 후성 유전학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최전방의 GOP 부대들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일단 남북 합의로 GP 초소들이 시범 철수됐고 그 빈자리에는 최첨단 감시 장비들이 투입됐습니다. 병사들의 생활상도 상당히 변모했다고 하는데요. 윤보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성에서 불과 30km 떨어진 서부전선 육군 최전방 부대. 과거엔 병사들이 직접 철책을 감시했지만 지금은 카메라가 대신합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에 열화상 감지 장비까지 설치해 24시간 내내 작은 움직임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철책 탐지도 과학화됐습니다. 병사들이 돌을 끼워놓고 그 위치가 달라졌는지 여부를 파악해 이상 유무를 확인했지만 지금은 철책에 광망을 설치해 이상 여부를 감지합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모든 철책엔 이렇게 광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광망이 훼손되거나 끊어지게 되면 지휘통제실에 바로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전방인 이곳 GOP에서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선진 병영 문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과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생활관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치 기능 사용을 제한하고 외부 저장 장치 반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외부와 소통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절됐다는 건 이제 거의 옛날 말이라고 할 수준이 될 정도로 인력 중심 경계에서 과학화 경계로 바뀐 최전방. GP 철수에도 우리 군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프랑스의 상징과도 같은 샹젤리제 거리가 또다시 최루탄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몇 달 잠잠한가 싶었던 노란 조끼 시위가 지난 주말 다시 격화됐는데요. 마치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지난해 12월로 돌아간 것 같이 방화의 역탈까지 잇따랐습니다. 노란조끼 사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위가 다시 점화되자 프랑스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가 또다시 최루탄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5달째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 충돌과 화염에 전쟁터로 변한 샹젤리제는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지난해 12월로 돌아간 듯합니다.
Les gens, les frigos qui sont vides, les placards qui sont vides, ils ont du mal à payer leurs factures. Ils ont des loyers qui leur mangent 50% de leur loyer. 고가품 매장과 고급 식당은 줄줄이 공격 대상이 됐고 은행과 상점엔 약탈도 잇따랐습니다. 샹젤리제 곳곳에 있는 신문 가판대도 이렇게 부서지고 내부까지 완전히 불타면서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위로 부서져서 새 걸로 교체된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또다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파리에 집결한 시위대는 7천여 명. 프랑스 정부는 상당수가 시위대가 아닌 범죄자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노란조끼 사태 수습책으로 2달 동안 전 국민 대토론을 벌였지만 보여주기식 정치쇼란 시위대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대토론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 시위가 다시 격화되자 프랑스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Ce sont des gens qui veulent détruire la République, tout avec elle. Je veux qu'on analyse très précisément les choses et que dans les meilleurs délais, on puisse prendre des décisions.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폭력 시위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60m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고 나무재가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오스트리아의 루스테나우라는 마을 축제에서 벌어진 광경인데요. 30분도 안 돼 무너진 이 구조물을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마을 축제 관계자들은 노르웨이가 갖고 있던 모닥불 세계 기록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유해입자를 방출해 대기 오염을 가중시켰다는 환경단체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아폴로 미션에 참가했던 우주비행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학 탐사를 기념하는 탐험자 클럽의 연례 행사에는 달 착륙 모듈을 조종한 버즈 알드린을 포함해 10여 명의 우주비행사가 참석했습니다. 함께 달 표면을 밟았던 닐 암스트롱은 지난 2012년 타계했는데요. 1969년 7월 16일 발사된 아폴로 11호는 나흘 뒤 달 표면에 착륙했고 탑승했던 비행사들은 광석 등 다양한 샘플을 모아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독일의 대형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가 합병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은행이 합병에 성공할 경우 자산 규모가 1조 8천억 유로, 한화로 약 2,300조 원에 달해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 은행 규모와 맞먹게 됩니다. 현재 언론들은 독일 정부가 수출 위주인 독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 은행 간 합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양측에 촉구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패션쇼와 뮤지컬이 만나면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뮤지컬 배우들이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고 패션쇼에서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아주 이색적인 컬래버레이션 무대, 김세희 기자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지는 신나는 춤과 음악, 뮤지컬 그리스의 한 장면입니다. 이곳은 뮤지컬 공연장이 아닌 패션쇼 런웨이. 디자이너들이 뮤지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옷을 패션 모델이 아닌 배우들이 입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그 재능을 더 붐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같은 옷을 입은 배우와 모델을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걷는 모델들과 달리 배우들은 자유분방하게 무대를 누빕니다. 그냥 러닝 하는 것보다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 보니까 뭐 옷을 입었을 때 어떨지 이렇게 상상이 가서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마지막 시간. 한껏 분위기를 탄 배우들과 달리 모델들의 어색한 무대 인사가 웃음을 자아냅니다. 뮤지컬 같은 경우는 앞에 대중 관객들이 있잖아요. 네, 사방에 이제 관객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체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패션과 공연이 어우러진 이색 무대. 패션이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평생 투사의 삶을 살아온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10년 만에 새 책을 냈습니다. 한국 시문학의 큰별 기형도 시인의 30주기를 맞아서 시 전집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문화부 김석 팀장이 보도합니다. 1970년대 반독재 투쟁을 시작으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거리의 백발투사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
지난해 심장 수술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 백 소장이 원고지에 꾹꾹 눌러 완성한 새 책입니다. 멤버를 뜻하는 버선발이란 주인공을 통해 민중의 땀과 눈물, 자유와 희망을 순 우리말로 풀어냈습니다. 10년 만에 선보이는 새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바로 노남액입니다. 너도 땀을 흘리고 나도 땀 흘려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살아야 되겠다. 시인 기형도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0년. 시인이 남긴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과 미발표 작품 97편을 묶은 시 전집입니다. 30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끊임없이 다시 읽히고 새롭게 해석되면서 시인의 시 세계는 나날이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무질서하게 보이는 자연의 무늬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신비로운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 과학 저술가가 사진 300장에 담은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가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태권도의 품이나 단을 정하는 심사 때 내는 심사비 비싸다고 느낀 분들 있으실 겁니다. 많게는 20만 원까지 내야 하는데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국기원의 승인도 없이 심사비를 마음대로 올려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지난해 2월 갑자기 심사비의 한 항목을 올렸습니다. 3만 5천 원이던 심사 시행 수수료를 4만 2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응시생 8만여 명에게서 4억 원 넘는 돈을 더 받은 겁니다. 승단할 때마다 이렇게 비싸지? 그런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아이들 중에 승단할 때 조금 꺼려하는 애들도 있어요. 일품 기준으로 응시자들이 내는 심사비의 절반은 관장의 몫입니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내는 수수료 16,000원을 떼고 서울시협회는 심사 시행 수수료와 회비 몫으로 5만 원가량을 챙깁니다. 자신 몫인 심사 시행 수수료를 올리면서 규정상 필요한 국기원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그 관례상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예산안을 연초에 저희가 준비해서 2월 달부터 예산안이 진행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관장들이 협회에 내야 하는 회비를 심사비와 함께 걷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입금 계좌만 분리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관장이 아닌 응시생 부담으로 남겨뒀습니다. 안 내면은 심사를 못 보게 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심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받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운영 전반에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최근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논을 양식장으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벼농사보다 양식업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 환경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내륙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논 사이로 연못이 보입니다. 어망을 끌어올리자 가재가 가득합니다. 논에 물을 채워 만든 민물 양식장입니다. 수산물 수요가 폭증하자 벼농사를 그만두고 양식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중국의 내륙 양식장은 757만 헥타르, 세계 최대 면적입니다. 30년 동안 3배가량 늘었습니다. 这个东西如果是真的是做出来以后，这个基本上咱们这个村基本上，它就会经济就会产生很大的效益。 문제는 양식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입니다. 배설물과 먹고 남은 사료가 물속에서 썩으면서 온난화의 주범인 메탄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 논에서 배출된 메탄은 1헥타르에 218kg. 하지만 양식장으로 바꾼 논에선 962kg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온난화 지수로는 3.4배 증가했습니다. 연세대 강호정 교수팀이 중국, 영국 연구진과 공동 연구한 결과입니다.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양식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농업이나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것들도 기후변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민물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2014년 기준 약 6천만 톤,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전체 메탄의 2%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늘어난 온실가스는 결국 전 인류의 위협이 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온실 작물을 재배하는 원예 농민들도 울상입니다. 미세먼지가 햇빛을 차단해서 작물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를 인공 조명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어린 장비가 자라는 1헥타르 넓이 온실입니다. 천정에는 보광등인 적외선 전등 1,200여 개가 달려 있습니다. 예전엔 주로 밤에만 켰지만 미세먼지가 심해진 요즘은 낮에도 켜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온실 표면에 쌓이면서 햇빛 투과율이 줄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의 흐린 날처럼 되어버리니까요. 이 작물들은 타격이 심하죠. 이럴 때 부족한 태양광을 인위적으로 보완해주는 인공 조명이 바로 보광등입니다. 흐리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보광등을 쓰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광등을 설치한 온실은 오이의 품질과 수확량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가 넘습니다. 설치 비용과 전기 요금을 따져봐도 오랜 기간 사용하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백평 기준해서 한 500만에서 800만 원 정도 초기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득이 한 30% 정도 증가되는 걸로.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인 원예 농민들에게 보광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취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이색학과에 진학하는 소신파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군사학과에서 여학생을, 또 간호학과에서 남학생을 보는 게 이제는 흔한 일이 됐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실습이 한창인 예비 간호사들, 남학생 예비 간호사들이 눈에 띕니다. 이 학교의 경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간호학과 전체 재학생 중 남학생 비율은 26%에 달합니다. 병원에서 남성 간호사의 수요도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여자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워버리고 싶었고 취업에 있어서도 많은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군사학과 1학년 학생들이 제복을 입고 전쟁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남성이 대부분일 것 같지만 30명 가운데 9명이 여성입니다. 취업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찾는 당찬 젊은이들의 지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군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 여학생이 대부분이던 뷰티케어나 유아교육과도 남학생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일이라면 남녀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는 젊은이들이 성별 희소성에 따라 보다 넓은 취업 기회는 물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자동차 전용 도로를 중심으로 통행량이 많아 보이는 구간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행주대교 부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2개 차로가 통제됐었는데요. 지금 시각 처리는 되었지만 뒤쪽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목동교에서 일직분기점까지와 반대 도심 방면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IC에서 원릉분기점 사이 양방향 지체와 정체며 동작대로 사당역부터 이수역 사이 양방향 드문드문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강대로 삼각지부터 서울역까지와 이어지는 도심 방향 광화문 광장까지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입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여의도 산업은행 측면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집회 및 한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을 예정이며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 정릉 터널 도로 세척 작업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이 오늘 철거되면서 세월호는 역사 속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맹골 수도에 좌초돼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과 학생을 포함해 모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참사였습니다. 광화문 세월호 천막은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설치된 것입니다. 광화문 세월호 천막은 지난 4년여 동안 세월호 특조위 구성과 선체 인양, 미수습자 수색 등 세월호 참사 이후 활동에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4년 7월 처음 설치된 지 4년 8개월, 1709일 만에 철거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천막 철거는 유족들과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광화문 광장을 되돌려주는 동시에 아픈 기억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철거 후 현재 분향소 자리에는 기억안전 전시 공간이 만들어져 4월 12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약 8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기억안전 전시 공간은 전시실과 체험관, 시민 참여 공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시실은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과 영상 작품 등이 전시됩니다. 서울시는 전담 직원을 지정해 전시 공간을 직접 운영하되 유가족, 자원봉사자와 협력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월호 침몰은 1993년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와 판박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충주 유람선 사고, 낚싯배 사고, 돌고래호 전복 사고 등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부터 정착시켜야 합니다. 불편하다고 안전을 게을리하거나 부주의나 소홀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재난을 100% 막기는 어렵지만 재난 대응 수칙을 잘 지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이념과 정치적 견해, 불필요한 갈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안전과 재난 방지의 교훈을 되새기는 역사의 거울이 돼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 언급에 대해 존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가 과거로의 회귀를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남북 대화의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사당은 어제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오늘 각 당별로 보고하고 조만간 추인받을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연석회의를 열고 총력 저지에 나섭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세월호 천막이 4년 8개월 만에 오늘 철거됩니다.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전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의혹이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대검 과거사의 진상조사단의 활동 연장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큰 일교차에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 제천 영하 5.5도, 의성은 영하 4.8도로 출발하는 등 오늘 아침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제천이 14도, 의성은 17도까지 올라서 내륙 곳곳의 일교차가 크게는 20도가량 벌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내일은 5도, 모레는 7도에서 출발하겠는데요. 목요일에 곳곳에 비가 내린 뒤에는 다소 기온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고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보이다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의 경우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도, 전주는 영하 0.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